손일상, 궁금한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 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티켓파워 톱3 마동석, 유해진, 황정민 그리고 박정민으로 세대 교체가 가능할까? 팬데믹을 기점으로 극장 관객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티켓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배우들이 있다는데 어떤 배우들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이후에 극장으로 가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OTT의 득세로 극장의 설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9년 연간 관객이 2억 명이 넘었는데 이듬해 2020년에는 5천 명대로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서히 회복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1억 명에 겨우 턱걸이할 정도로 아직까지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몇몇 배우들의 활약은 굉장히 빛났는데 그래서 제가 2020년 팬데믹 이후로 현재까지 어떤 배우들이 많은 관객을 모았는지 그걸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노가다를 했어요. 다 하나씩 다 계산을 봤는데 1위는 마동석 씨였습니다. 자, 마동석 씨 하면은 범죄도시 시리즈로 유명하죠. 범죄도시 2, 3, 4편, 3편 연속 모두 1,000만 관객을 모아서 도합 3,487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적이고 단일 시리즈로 3편 연속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것도 최초 사례였죠. 2편이 연속으로 된 적은 있었어요. 신과 함께 시리즈가 있었죠. 자, 이게 왜 인기가 있었냐? 일단 마동석 씨의 압도적인 완력과 파워. 외국 하면은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스파이더맨 많은 히어로가 있지만 한국에는 정말 이런 캐릭터가 없었거든요. 마석도라는 형사가 바로 한국형 히어로로서 많은 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리즈 외에는 마동석 씨의 영화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거룩한 밤 데몬헌터스라고 오컬트와 액션을 버무린 장르가 있었는데 결국은 기존 마석도 영사의 또 다른 버전 같다는 느낌과 더불어 결국은 77만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자, 2위는 유해진 씨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주연작을 가장 많이 냈어요. 4년 동안 무려 7편이었습니다. 대표작은 당연히 파묘였죠. 1,191만 명을 모았고요. 그 외에도 현빈 씨와 함께했던 공조2, 야당, 올빼미 등으로 정말 고른 성적을 거뒀습니다. 웬만해선 자신이 맡은 작품은 다 손익분기점을 넘겼어요. 손해를 보지 않게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투자금이 회수되니까 이 투자자들이 또 다른 작품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해진 씨는 굉장히 강력하고 단단한 티켓 파워를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 역시 개봉 첫 주 100만 관객을 넘겨서 이번 설 연휴가 지나면은 누적 관객 수는 3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3위는 황정민 씨입니다. 황정민 씨는 스테디셀러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웬만한 주연작이 흥행을 안 한 경우가 없었죠. 자, 그동안 팬데믹 이후로 2,707만 명을 모았는데 이분은 팬데믹 이전에도 빛났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구남도 개봉 당시였거든요. 누적 관객 수 1억 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관객들을 모았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당연히 1위는 서울의 봄이었죠. 1,185만 명. 특히 이 전두광 역을 맡아서 광기 어린 연기를 보여줬고요. 베테랑 투로는 752만 명.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435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기복 없는 활약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일단 아주 탄탄한 연기력이 기반이 됐고요. 또 하나의 캐릭터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리고 작품을 잘 고른다, 선구안이 좋다는 것도 황정민이라는 배우의 롱런 비결입니다. 새 배우를 제외하고 2020년대 이후 누적 1,000만 명 이상 모은 배우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누적 1,000만 명이면 엄청난 거죠. 누가 있냐? 4위는 정우성 씨였어요. 사실 이분은 30년 넘게 충무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의 봄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연기를 보여줬고요. 헌트로는 435만 명, 강철비2 정상회담으로는 179만 명을 모아서 도합 1,878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반가운 얼굴인데요. 박정민 씨입니다. 박정민 씨는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위상이 가장 많이 달라진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1,000만 명은 없었지만 정말 많은 작품으로 꾸준히 관객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총 7편으로 누적 관객은 1,841만 명이었는데
밀수가 51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얼빈이 491만 명,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는 트랜스젠더 역할을 맡았었죠. 이외에도 얼굴과 일승 같은 비교적 저예선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선 조연으로 톡톡히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병헌 씨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으로 총 5작품 1,572만 명을 모았고요. 현빈 씨는 공조2와 하얼빈 2편이었지만 2편만으로 1,189만 명과 만났습니다. 요즘 박정민이 대세라 불리고 있는데 박정민이 침체기에 빠진 충무로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언급드린 5명 탑5 배우 중에서 유일한 40대는 박정민 씨입니다. 사실 박정민 씨도 40대라고 분류하기에는 갓 40대가 됐죠. 그런데 박정민 씨 연기력도 워낙 출중하지만 이런 책방을 운영한다든지 대외적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또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 청룡영화상에서는 화사 씨와 함께 했던 퍼포먼스를 잊을 수 없죠. 자, 그런데 박정민 씨가 과연 충무로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식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스타가 있다는 거예요. 스타가 있는 곳엔 뭐가 있죠? 대중이 있습니다. 즉 관객이 있다는 얘기죠. 박정민 씨 같은 새로운 충무로의 스타가 탄생된다는 건 사람들이 극장에 갈 이유가 생긴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설 연휴 때도 휴민트라는 새로운 영화가 개봉되는데 이 영화는 조인성 씨와 박정민 씨가 함께 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또 다른 모습의 박정민 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듯 박정민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는 건 충무로의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이고 아울러 또 다른 스타도 탄생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무로의 세대 교체가 유독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딘 편이거든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흥행 배우들 대다수는 50대입니다. 이분들은 벌써 20년 넘게 평균적으로 충무로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그 기간 동안 내내 주연이었어요. 물론 이들이 충무로의 기틀을 닦고 번성기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세대교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고여있다는 느낌 역시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충무로 시장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소위 영화인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즉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또한 티켓 파워가 보장된 이런 배우들 위주로 쓰다 보니까 결국 대중들이 볼 때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연기력이 출중하고 인지도가 높아도 같은 얼굴을 계속 보다 보면은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얼굴을 계속 발굴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일단 보세요. 40대 배우도 박정민 씨만 포함이 돼 있는데 30대 이하 배우, 20대, 30대 배우 중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주연 배우가 있을까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덜 여물어서 그들이 영화에서 연기로 빛을 발하기에는 아직도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과감한 시도조차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정우성 씨가 구미호, 정우성 씨가 비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충무로의 신성으로 떠올랐던 게 20대였거든요. 이렇듯 과감한 기획과 시도 또한 도전이 있지 않으면 세대교체 역시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극장이 잘 되지 않고 투자가 어려울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안정적 선택이 오히려 충무로의 대변이었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데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건 역시 명심해야 됩니다. OTT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데요. 극장의 부활,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요즘 영화 한 편 1인당 한 15,000원 4인 가족이 주말에 보러 가면은요 영화 한 편 보고 팝콘들 사 먹으면 10만 원이에요. 여기에 외식 비용 하면은 영화 나들이로면 2-30만 원이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그런데 OTT는 한 달 구독료가 15,000원 정도입니다. 이러면은 가족들이 조금 더 가격을 추가하면은 여러 회선을 통해 가지고서는 각자 원하는 걸 한 달 내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성비를 따졌을 때 훨씬 더 좋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요즘 스마트폰 시대, 1인 1 스마트폰 시대에 OTT라는 이 플랫폼이 딱 맞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매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체감한다. 극장이라는 문화를 즐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즐거움이라는 걸 많은 이들이 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극장용 콘텐츠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려면 제작비 규모도 커지고 점점 더 좋은 기획이 나와야 돼요. 막상 대작을 만들었는데 재미가 없다. 그래서 관객이 안 본다. 그럼 손해도 크니까 또 안 만들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반대로 대작을 만들어서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극장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극장이 다양한 형식으로 요즘 변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스포츠 경기들을 생중계하거나 혹은 가수들의 공연, 유명 K-팝 공연을 극장에서 생생한 라이브성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도 늘고 있거든요. 즉, 영화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극장이라는 공간 자체, 영화만 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이곳이 소비되고 또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로잡히면 극장이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안지용의 오답노트, 다음엔 더욱더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